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요즘 부동산계의 원탑 유튜브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요즘 그렇게 잘 되신다고 최부심이. 그렇습니까? 최상욱 대표님이 내린다면 내리는 거고 그렇지. 오른다면 오르는 거지. 어. 왜 부동산에 대해서 최상욱님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다른 노이즈가 자꾸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시장에 대해서는 네. 주택 가격이 뭐 대출을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있었던 그 중간에 반짝 강세장도 저는 그거를 좀 가짜 강세장이라고 불렀고, 예. 그리고 추석 끝나서는 대출 규제가 심화될 거기 때문에 약세장으로 전환될 거라고 봤었는데, 예. 어쨌든 지금은 재하락세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또 공교롭게 그 금융감독원에서 스트레스 DSR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가계대출을 좀 더 옥죄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가산금리가 최저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는 최저 기준으로 가산이 0.37이고 최대 0.75%가 가산금리가 되고요. 예. 내년 하반기부터는 최저 0.75, 최대 1.5% 가산이 되고요. 25년부터는 최저 1.5%, 최대 3% 가산돼요. 뭐 어떤 경우에 가산되는 대출 거예요? 받을 때. 대출 받을 때? 주담대랑 신용대출 똑같은 네. 금액으로 연장할 때도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원래 1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예.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일 안 하는데 어쨌든 음. 오늘 발표하면서 2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대출이 내년에도 조금 위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매매 시세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단기적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사실 좀 장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아서 예.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두 분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집을 언젠가 뭐 반드시 사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는 당분간은 정말 집 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정말 아예 안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연초에 그 제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형으로 좀 가격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거를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오늘 잠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출산율이랑 이런 걸 좀 계산을 해보면은 그 모형이 만들어내는 결과값이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일종의 약간 시뮬레이션이거나 이런 수준이니까 조금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생각해 볼 만한 거리는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돼가지고 오늘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네. 뭐부터? 오늘 공개합니까? 일단 화면 준비를 해보시면은요. 네. 네. 그 주택 가격 부위가 주택 가격이라고 하면은 주택 가격은 저 관로 아니 그냥 전세거든요. 전세 곱하기 몇 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주택 가격이라는 게. 서울은 지금 전세 가격이 2배이거든요. 전세 8억이면 매매가 1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2배 대략- 정도로 대략 보면 서울 된다. 전체 평균으로. 뭐 반포 같은 데는 2.2배고, 그다음에 서울 외곽으로 가면은 뭐 1.6배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울 예. 전체 평균으로는 2배 정도 돼 있고, 예. 전국 전체로는 뭐 한 1.6배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외국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할인율로 나누면은 그게 바로 주택 가격이거든요. 네. 뭔 얘기냐면 외국은 주택 가격이 전세 가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전세 가격이 아니고 전세 가격에 곱하기 몇 배 이렇게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든요. 한국 주택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프리미엄이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성장률이 높은 막 도시 지역이 높게 나오니까 세종시 평균 2.5배 나오고, 동탄 평균 2.2배 나오고, 서울이 2배 나오고, 지방 소도시는 1.1배 나오고 이러니까 그 주택의 매매 가격이 전세에 막 1.1배, 1.2배인데 어떤 데는 2.2배 이러니까 이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는 미래의 성장성을 반영해 가지고 멀티플을 세게 부여하고 그렇게 주택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멀티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매매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전세 플러스 갭 가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전세 플러스 갭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이랑 갭 가격도 있고, 이거를 제가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해서 풀었다는 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요.
주택을 영원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은 그 주택의 일기, 현재 있는 주택의 그 주택이 멸실될 때까지의 전체 현금 흐름 유입, 예. 이게 있을 거고요. 이게 프레젠트 밸류 1로 나오는 거고, 그 주택이 멸실되면은 재건축을 할 건데 예. 그 재건축 관련 비용이 한번 지출이 되고, 어허. 그럼 새 집이 등장해서 새 집에 또 임차 소득이 한 수십 년 발생을 하고 그게 프레젠트 밸류 2가 되고 예. 다시 재건축이 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계속 반복해 나가는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엑셀을 몇 년도까지 그렸냐면은 1000년어치 그렸거든요. 1000년. 네, 왜냐하면은 세 번을 해야 되니까 세 아니요, 번. 아니요. 한 번당 40년이니까 거의 25번 하는 걸로 그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00년은 그 대한민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렸습니다. 왜 1000년이냐면은 그 정도 가면은 미래의 임차료는 막 몇 억씩 나오는데 그거를 몇백 년으로 할인해 버리면 빵원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없어지니까 어. 한 1000년 정도까지 그렸는데 이론상은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현금 유입 부분이랑 지출 부분이 있는데, 유입은 임차 소득을 불어들이는 부분, 예. 지출은 우리가 재건축 비용. 관련 비용, 예. 네, 건설 관련 비용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제가 그 지난번에도 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매매 가격이라는 게 결국 전체 현금 흐름 플러스에서 전체 지출 마이너스를 빼면 된다. 예. 그게 매매 가격이고, 일기 현재 있는 주택의 생애 주기가 말소될 때까지 전체 임차 소득의 현재 가치가 전세랑 유사하다. 그리고 미래에 지어질 미래에 들어갈 돈,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 이 전체가 갭 가격과 유사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모형을 짤 때 어떻게 짰는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임차료는 1년에 2.5%씩 계속 올라가는 걸로 모형을 짰어요. 예. 2년에 5%. 어. 네, 2년에 5%씩 이렇게 거의 한 1000년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성장률을 반영해서 비용도 올라가기는 해요. 비용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단 올해만 놓고 보면은요. 자, 이건 모형은 모형이고 올해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은 구축 아파트들이 가장 회복력이 덜 하거든요. 구축 아파트들이 가장 탄력성이 가장 약해요. 예,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재건축이 잘 안 돼서 그런 예, 그거를 이 모형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음. 2기 건설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재건축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미래 현금 흐름에서 비용이 커졌으니까 현금 흐름 값이 작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갭 가격이 줄어든, 갭 가격이 위축된 거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 플러스 갭 가격인데, 갭이라는 건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이익의 현재 가치인데, 예. 비용 부분이 지금 일단 눈에 띄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랑 무관하게 갭이 줄어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올해 신축 아파트랑 구축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이런 경향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구축 아파트에서는 재건축 관련 비용 부담이 굉장히 반영이 되면서 갭 가격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최근에 구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이 예. 서울, 강남 등 땅값 비중이 높고 건물값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 아파트에서는 적게 나타나고, 예를 들면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막 반토막 나고 그랬어야 저게 건설 비용 코스트는 외곽 지역과 강남 지역이 같잖아요. 강남에 30평 짓는 건설 비용이나 외곽에 짓는 건설 비용이나 같으니까, 그것도 설명된다. 그거라면 이거지? 그런 아. 식이 저거라면 그 최근에 그 가격 하락세가 강남에서는 얕고 지방 가면 엄청 커야지 저게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까? 예. 그 지방까지 얘기하시니까, 지방은 올해 거의 회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용이 동일한데, 지방의 경우에는 임차 소득은 서울 대비 작은데 비용은 동등하게 커졌기 때문에 갭 가격이 거의 붕괴됐거든요. 근데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신축과 구축이 있는데 구축이 회복을 못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가 여기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용 증가 때문에 뭐 갭 가격이 줄어들고 이런 건 어느 정도 직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경제가 좋아서 성장률이 좋아가지고 예. 임차료가 올라가면은 다 메이크업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임차료가 저는 1년에 2.5%씩 올라가는 거를 장기 전망을 했는데,
1년에 2.5가 아니라 더 세게 올라가거나 하면은 되게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라고 하고 있다가 올해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출산율 관련해 가지고 올해 굉장히 바이럴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요걸 보시면 이게 12월 7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예. 12월에 그 한은에서 드디어 잠재 성장률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출산율을. 그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OECD 기준으로 출산율 평균은 1.58명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0.78명이고 3분기 누적으로 우리나라 0.7명입니다. 예. 그리고 0.7이라는 숫자가 어떤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엄마 아빠가 100명씩 있어서 100가구가 만들어졌는데 학회 출산율 0.7이라는 거는 그 100가구에서 자녀는 70명 나온다는 거고요. 예. 부모 세대는 200명, 자녀 세대는 70명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5%. 예. 자녀 70명이 35명씩 남녀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뭐 이제 또 출산하면은 또 25명 나와요. 그렇게는 25명. 줄어들겠죠. 네, 그럼 70명에서 부모 그 자녀 세대는 70명, 손자녀 세대는 25명 되거든요. 다시 마이너스 65%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세대는 200명인데 이제 손자 세대는 25명 되는 게 12% 남는 거니까 마이너스 88% 되는 거고요. 서울은 지금 0.5명이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서울은 마이너스 94%가 돼요. 강남은 0.4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어. 마이너스 98%가 돼요. 그러니까 2세대 만에 그 인구가 마이너스 98%가 총 인구는 아니고 출생 인구가 그렇게 줄어드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명을 내려가면은 진짜 초저출산이라 그래가지고 1.3 이하로 내려간 국가는 굉장히 레드 알럿을 빨랑빨랑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1.3 이하로 내려가고 나서 순식간에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별로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도 과거에는 뭐 6명씩 나왔다가 80년대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3명에서 2명으로 내려갔고 예. 그리고 그래도 한참을 1.5명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되면서 내려갔고 그리고 한참을 이렇게 유지했거든요. 그래도 1.3명, 1.2명대를 그러다가 2018년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박살이 난 거죠, 출산율이. 그래서 OECD 평균이 3.29에서 꽤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갔기 와. 때문에 와. 야, 큰일 났다, 특히 또. 최근의 하락이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드라마 저렇게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거론되는 이유들 말고 좀 독특하신 원인 분석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수도권 과밀화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행 자료도 거의 수도권 과밀화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수도권 과밀화요? 네네 어. 수도권에 너무 과밀되어 있다. 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만성적인 경쟁 압력과 높은 주택 가격, 만성적인 시간 부족, 이런 것들이 그 반영이 되면서 출퇴근 출산율이- 시간에 시간 많이 걸리고 등등. 네, 그런 우리가 거예요? 통근 통학 시간이 OECD 많고. 평균 2배니까 예. 네, 이런 게 여기서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2017년부터 코인 시장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이 망가지면서 네. 코인이 망가지면서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애가 안 나오고. 네, 주로 이제 주식이나 코인은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예. 그 데미지를 좀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령과 초고령 사이에 갔는데 중요한 건 이건데요. 예. 한은에서 저 얘기를 하면서 뭘 했냐면은 총 인구는 일단 무조건 감소하는 건데 요지표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은 출산율 불확실성에 따라서 총 생산의 변이가 2040년대 나온다는 건데 2040년대부터 뭔 얘기냐면은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제가 이 12월 7일에 이 표를 딱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그럼 2040년부터는 주택 가격 상승률을 2.5%씩 하면 안 되겠다. 빵 %씩 해야 되겠다. 그리고 2055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내려가요. 예. 2055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내려야 되겠다. 저는 2020년부터 3020년까지 엑셀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물론 그 미래 값은 크게 안 중요하고 앞에 값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2045년이면 비교적 근거리 값이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딱 해가지고 모형을 수정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갭 가격이 엄청 줄었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기생애 주기 때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웬만하면은 아니면 요때 이미 발생해 버리거나.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거랑 다음 주택, 다다음 주택 정도 소위 100년 안에 이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의 갭 가격이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에 이런 그 자산 가격의 조정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예. 이거가 이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불안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택이라는 건 보통 매수를 하면은 8년 이상은 보유하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8년 이상이면은 2031년 되는 거잖아요. 예. 2031년 정도가 됐을 때 이런 이슈들이 반영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주택 가격이 현재 전세의 2배에서 전세의 진짜 1.2배로 내려올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현저한 가격 조정 이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게 소설이 아닌 것이 우리는 이미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런 상황을 경험했었다는 거죠. 2012, 13년에 소위 일기 신도시 같은 데 가면은 전세 가격은 2억 5천인데 매매는 2억 7,500만 원. 근데 사람들이 안 샀단 말입니다. 소위 1.1배 가격인데도 안 샀어요. 왜 안 샀냐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본 따라간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는 네, 일본의 20년간 주택가격 하락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그 인구 감소라는 게 컨센서스화 돼버리니까 예. 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취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1.1배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은 2010년대를 거치면서 멀티플이 튀었잖아요. 1.1배, 1.2배인 주택이 지금 서울 기준으로 2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서울은 1.3배였는데 지금 2배로 올라온 건데 지금 서울이 2배라는 거가 지속화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라는 거는 서울시가 압도적인 초과 성장률을 보인다는 그런 전제인데 예. 지금 이런 국면으로 간다면은 서울은 가장 빠르게 인구 감소가 나타날 도시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 장기적인 성장성 부분에서 데미지가 갈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시장 전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요. 과거처럼.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주택 가격인 것 같다. 근데 제가 이거 1시간 해야 되는데 20분에 끝나버렸는데. 네. 네. 네, 요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의 2배가 집값인데 네. 앞으로는 전세에다 한 1.3배. 20% 정도 더 해주면 그렇죠. 집값이 될 수 있고 네네. 그 이유는 뭐라고 하신 거죠? 요약하면 20년, 25년 후부터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0%로 내려가기 때문이고요. 경제 성장이 잘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성장-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임차 소득이 계속 늘어야 되는데 소득이 안 느니까 20년간 늘다가 그 다음부터 빵프로 그 다음 5년 후부터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의 주택 가격에서 갭 가격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외국에 갭 가격이 없지만 한국에 갭 가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갭 가격이 존재하는 건 그 갭 가격은 미래에 지어질 주택들의 비용과 이익의 합산액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비용이 늘었고 재건축 관련해서 소득은 줄어든다면 그 갭 가격이 제대로겠냐고요. 네, 이게 엄청 스퀴징이 되겠죠.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뭐 평균적으로 8년 이상 보유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은 40년 이상 가는 거고요. 그리고 구축에서 이미 이런 시그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구축 아파트라는 거는 당장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앞으로 10에서 15년 후에 뭐 재건축을 진행을 거치면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시점에 지어져서 뭐 소위 재건축 과정을 10년 후부터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재건축도 15년이 걸리는데 그때 미래 일반 분양을 해야 돼요. 그 일반 분양이 아까 이런 인구 감소 국면에서 그 실질 성장률 0%나 마이너스 %인 그런 국면에서 일반 분양이 이루어진다면 잘 되냐? 이런 걸 했을 때 그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장기적인 이슈인데 지금 프라이싱 한다는 게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자산 시장은 뭐 이미 30년 채권이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미래에 발생할 일들 지금 다 좀 땡겨 와가지고 자본을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가격에 반영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영향이 상대적으로 없었지만
구축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갭 가격이 위축되는 속도나 폭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하죠. 저 갭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니까 저 갭 가격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40년마다 재건축을 해버리니까 갭 가격이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1000년 정도를 보면 다른 나라들도 재건축을 한 10대 번은 할 것 같은데. 재건축을 보통 잘 안 하고 그 인테리어 리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용 빌딩 같은 거를 취급했을 때 상업용 빌딩이 30에서 40년 만에 전부 멸실 재건축하지 않거든요. 예.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건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1기, 2기 요 인터벌이 굉장히 길고 그래도 있을 건 같은데 외국에는 왜 갭 가격이라는 게 없을까요, 그럼? 그 기니까요. 아니, 제 말은 이렇게 40년에 끊어버리면은 갭 가격이 확실히 나오는데, 예. 한 이게 7, 80년 되면은 그 7, 80년의 현금 흐름이나 500년 현금 흐름이나 별 차이 안 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라는 게 미래로 가면 몇백 년 후로 가면 갈수록 그게 할인되면 너무 작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예. 요 사실상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정도의 현금 흐름이 90 몇 %거든요. 전체 현금 흐름에. 네.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에 한 번 재건축 된다 생각해 버리면 갭 가격이 있을 필요가 없죠. 뭐 95% 현금으로 다 설명해 버리는데. 우리나라는 예. 전세가 기준으로 월세가 정해지고 거기에 집값은 그와 무관한 갭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아마도 한 100년 정도의 재건축이 100년 수명을 전제로 주택의 현금 흐름을 계산해 주는 게 재건축이 아니고 존재하고 예. 재건축이 되면 갑자기 월세가 다른 나라에서는 없어지는 점점 낮아지는 월세인데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계단식으로 올라가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갭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런 네네네. 말씀이네요. 네네.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주택의 연식이 짧기 때문에 예. 갭 가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현금 흐름 할인 방식을 쓸 때는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기업의 생애 주기가 존재하진 않거든요. 기업이 그냥 계속 장기 영속하는 모형이라고 생각해서 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 그 다음 주택 이렇게 한국에서는 3, 40년 만에 재건축했기 때문에 생애 주기 전체 현금 흐름 할인하고 싶은데 이 주택이 40년까지밖에 못 가니까 예. 그러니까 40년치 할인하면은 그게 현재의 전세 가격이랑 비슷한 거예요. 100년치를 할인하면 지금의 매매 가격이랑 비슷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40년치 할인한 금액은 전세, 100년치 41년부터 100년치까지는 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갭이라는 게 존재한 이유는 재건축을 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그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 투자를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갭 가격에는 비용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비용이 올라갔죠. 두 번째는 25년 후부터는 성장률 둔화와 역성장이 있다고 월세가 생각하면 안 오를 거다. 그죠? 건설 비용이야 뭐 계속 존재할 텐데. 네네네. 그렇죠. 심지어 올라갈 텐데 물가 네네. 상승률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 인구의 문제를 요즘 특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고 하면 일본식 부동산 불황, 그래서 오히려 그냥 주택 가격이 점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예를 들면 지금 전체 대학은 미달이잖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미달인 데들이 많고 학생 수보다 대학이 지금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래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경쟁은 여전히 더 빡세졌잖아요. 지금 한 15년 후에는 수능도 볼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도 뭐부터 없어지고 있냐면은 사실 우리가 그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밑에서부터 어떻게 없어지고 있냐면은요. 일단은 어린이집 관련된 어린이집 시설부터 어린이집 교사, 고1 일자리 그리고 올해 아시죠?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린 거. 그리고 실제로 올해 둘째를 개모차 그걸 개 개모차라고 태우는 그래요? 거. 예. 그러니까 그 당근이나 이런 데서 유모차를 팔려고 하면은 아예 안 팔려요. 아예 안 팔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 전엔 잘 팔렸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아예 안 팔려요. 그리고 1학년 출산율이 2017년, 18년부터 내렸잖아요. 예. 2017년생이 내년에 입학을 하거든요. 내년에 입학하는 애들부터 40만 명 이하, 첫 번째 40만 명 이하다 보니까 예. 지금 웬만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급 수가 줄었어요.
그냥 서울 소재 학교에도 학교수 4개였다가 2개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지금 태어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20만 명이에요. 그러면 40만 명대인데 그 이제 학교 수가 줄었는데 20만 명대가 태어나고 있는데 걔네들이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도 거의 준소멸이죠. 왜냐하면은 교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교원이라는 게 적정한 학생 수를 가리키기 위한 그 숫자가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소멸을 하고 있는데 이 아래를 만날 일이 없는 뭐 소위 50대, 60대의 경우에는 예. 뭐 어린이집이나 뭐 애 다 키웠으니까 어린이집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이런 게 사라지고 있는 거를 눈치를 잘 못 채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근데 실제로는 뭐 가열차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 보여도,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도 결국은 부동산, 그러니까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때는 70만 명대 태어났는데 예. 요즘 저희 첫째 때는 40만 명대 태어났는데 저희 둘째 때는 20만 명대 태어났고 좀 더 지나면은 10만 명대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줄어버리는데 이렇게 줄어버리는 그 구간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는 밑에서부터 비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영유아 관련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거의 박살나다시피 했고 그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 만약에 초등학교 교사가 계시면은 초등학교 1학년 교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은 네. 올해 진짜 충격 받았을 겁니다. 내년도 학급 수가 너무 줄어가지고. 아. 예, 원래 항상 조금씩 줄어왔는데 예. 내년은 티나게 이렇게 확 줄어버리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는 한 6, 7년 전에 아이들이 많이 확 또 확 줄었다는 뜻이군요. 네네. 2017년, 18년생부터 감소했죠. 걱정스럽죠, 사실은. 걱정스러운데 그럼 결국은 인구가 이렇게 거꾸로 줄어드는 나라는 그냥 결국은 성장률이 낮아지고 나라가 이제 망쳐드는 거다. 아, 예. 여기서 사실은 이런 인구 감소로 그 부동산이 꺾인다는 얘기는 84년에 그레고리 맨큐가 맨 처음 했는데 예. 그때 미국의 출산율 위축은요. 2명이 1.8명 갔더니 그 호들갑을 떤 거예요. 예. 예. 우리처럼 0.7명 가가지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 0.7명대를 갖고 1년 만에 0.78에서 0.70이 될 수도 있는데도 예. 이 이슈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이펙트에 대해서 아직 얘기가 없다는 게 예. 완전 신기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가파른 출산율 하락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혹시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출산율 업계에서는 1.3명 초저 출산율이 3년 이상 지속되면은 예. 회복 불가가 명제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의 그 이 저출산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가장 높은 경쟁 압력인데 높은 경쟁 압력이라는 거는 수도권이라는 이런 인구 밀도 높고 인구 집중도가 높은 이런 데서 이제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주택 가격이 높은 거는 그 밀집되어 있는 거의 한 이제 결과물일 뿐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나라의 망조가 들 거고 나라의 망조가 드니까 경제도 안 성장할 거고. 아, 이게 생산성이 예. 이게 인구가 갑자기 주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20년간은 실질 기준으로 플러스로 올라가다가 2040년대 초반부터는 실질 기준 0%를 갔다가 40년대 후반부터 실질 기준 마이너스를 갈 것이 매우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성장률이 예, 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40년 이상의 수명이거나 50년 수명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장기간의 수명을 갖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지금으로부터 20년이나 25년 후부터 임차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거나 공실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현금 흐름 규모가 엄청 깎인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 흐름 규모가 그렇게 깎이는 거가 자산 가격에 반영될 법하다는 주장이 나올 법한데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근데 외국에서 이런 게 출산율이 일부만 위축돼도 그런데 아까 또 일본 얘기하셨는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명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일 심각한 상황이죠. 네. 우리처럼 출산율이 급락하는 나라가 없으니 네, 이렇게 빨리 급락한 나라가 없다 보니까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인구가 줄어도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총 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구 감소 속도가 2040년대 너무 빨라 버려가지고 그 생산성이 웬만하게 올라가지고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유례가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예,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산율 인구 감소 때문에 부동산이 우리나라 부동산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2016년, 17년 그때도 한참 이렇게 막 논의가 되던 그래서 막 하우스푸어 나오고 이슈였어요.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집을 안 샀거든요. 근데 그때 맞아요. 전세값과 집값이 뭐 전세가 10이면 집값은 1.3 뭐 이랬었어요. 맞아요, 붙었어요. 진짜 그때는 특히 여의도에 금융회사 다니는 분들만 만나면 요즘 같은 때 누가 집을 사니? 네. 근데 그때 전세값은 그대로 있는데 집값이 내려와서 붙은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집값도 슬금슬금 내려왔지만 예. 전세값도 올라가면서 붙었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전세 많이 올랐죠 그때. 네. 그때. 왜냐면 다들 전세로 그게, 사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게 저도 야 부동산 값 내리기 쉽지 않아요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야, 저놈은 집이 한 10채쯤 있어서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 놈인가 보다는 생각을 하겠으나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나도 좋고 저는 집이 있지만 좋다고 나도 더 좋은 집 사고 싶으니까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도 왜 그런 상황에서 전세가 계속 올랐냐? 사람들이 어딘가는 살아야 되는데 집을 구매할 수는 없고 불안하니까 비관적이면 그러니까 전세로라도 살아야 되니까 전세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전세 대출 많이 해줬어요 그때 08년에서 16년.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르는데 서민들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니까 이제 전세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어서 네네. 전세 대출을 해주고 그 이제 유동성이 풀려서 다시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였는데 근데 저는 그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 대표님 그 당시에 2013년에 막 일본화 따라간다고 했을 때 네. 가장 앞장서서 일본화 따라갈 일이 없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던 뭐 다마 신도시나 이런 거는 도쿄도로부터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상당한 공급 축소 정책을 써버렸습니다. 14년부터. 예. 그래서 수요가 꺾이는 것보다 공급을 더 빨리 줄여버리고 더 거대하게 줄여버렸기 때문에 네. 결국 수급 미스매칭이 일어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잠재 성장률 위축 요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처럼 먼 미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꺾일 거라는 그런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냥 인구 추계, 가구 추계 25년이랑 50년짜리 추계하면은 웬만한 경우에 계속 올라 있고, 그리고 완만하게 내려가는 수준에서는 생산성이 늘 더 빨리 올랐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플러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 플러스인데 공급 없고 그러면은 뭐 주택 시장이 붕괴될 일도 없거니와, 그래서 그때 일본화가 될 리가 그렇죠.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은 제가 요 생각을 바꿔먹은 계기는 한은이 그 12월 7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현재 인구 추계가 이어졌을 때는 45년부터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성장률이? 그럼 그거를 준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몇십 년 가는 자산이고요. 그럼 제가 한 50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 20년은 뭐 임차료 올려가면서 잘 받았어요. 그 다음 20년은 임차료를 깎아가면서 받아야 돼요. 아니면 엄청나 다 공실이거나. 그러면은 그 미래 가치의 리스크를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죠. 반영해야 되는데 아직 시장이 그거를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리스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큰데, 이게 뭐 내년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2012년, 13년에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좀 지나면은 그런 생각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시작할 거고 네,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할 테고 요즘처럼. 네네네. 그런데 요즘은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PF니 뭐니부터 시작해서 공급이 확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을 정부가 정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돈도 없고 민간이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아파트를 기획하고 공급하면서 주택이 공급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이 장기 우하향하기 시작한다는 공포가 들기 시작하면 네. 공급은 뚝 끊기고 아무도 안 사게 될 테고 다들 전월세만 찾으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택 멸실이 지금도 빠르잖아요. 주차장 없는 아파트, 그 지상 주차장 있고 지하 주차장 없는 아파트도 많으니까 네. 그 멸실되는 거를 그럼 누가 보충해서 계속 짓겠냐? 짓지 않으면
그 주택 부족이 바로 일어날 텐데 그럼 다들 전세 월세만 살려고 하지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전세 월세가 얼마나 비싸지겠냐. 그럼 주택 공급이 스톱된 상태에서 아야 집값은 오르는 거 아니야. 다들 안 사면 그럼 그 월세가 치솟고 전세가 치솟고 그러면 결국 그게 또 그럼 괜찮은 자산이구나. 그러니까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자꾸 월세는 오르는구나. 왜? 월세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딘가는 살아야 하는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수도권에 모여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니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주택 수요가 계속 오히려 늘어날 텐데. 근데 그게 어떡하지 하는 그 논리는 어때요? 그 생각이 진짜 완전 공급에 이제 완전 꽂혀 있는 생각인데 우리가 낼 수 있는 주거비는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주택 임차료를 못 내면은 옮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에 그 무리를 내서 갑자기 우리 가구 소득 평균적으로 20% 임차료 쓰고 있는데 우리가 가구 소득 갑자기 40% 임차료를 쓰면서까지 거기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40%씩 쓰면서 도시에 살지 않습니까? 임차료를? 아니요. 그 주택 가구 소득에서 미국 같은 데가 30%씩 쓰고 있지만 우린 25년간을 20%를 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평균적으로 20% 정도를 내면서 사는 거를 맞춰가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임차료를 그렇게 엄청나게 높게 내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은 예. 자연스러운 그 소득에 의한 그 조정이 일어나게 되죠. 주거지 조정이 그 일어나게 되죠. 부분에서 제가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사람은 의식주가 먼저라서 월세를 내고 나머지를 사교육을 하든 뭘 하든 외식을 하든 하지. 아, 그것도 정도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월 300만 원 내다가 갑자기 월 600만 원 내라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삽니까? 이사 가야지. 근데 미국은 그 30% 40%씩 소득의 월세를 내면서 다른 걸 햄버거 사 먹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 그렇게 우리 그것도 앞으로 내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익스큐즈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냉정히 말하면은요. 현재 기준으로 우리의 주택 공급이 과연 적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감소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죠. 뭔 얘기냐면은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예. 태반이 공실이에요. 태반이 공실이고 그래서 임차 소득에 있어서 계산을 할 때 현금으로는 계산할 때 임차료 곱하기 공실률을 곱해줘야 돼요. 지금은 예. 주택에 대해서 공실률을 계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월 얼마 받겠지라고 하는데 예.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공실률을 적어서 계산하거든요. 네. 임차료 곱하기 공실률을. 근데 주택도 임차료에다 공실률 계산해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런 하고 시대가 있습니다. 올 거다? 네, 왜냐하면 공실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은 그 공실조차도 3, 40년 되면 멸실이 되니까 지금 짓는 아파트들이야 3, 40년 후에 부시겠어요. 더 가겠죠. 그러나 3, 40년 전에 지은 아파트가 설마 3, 40년 후에 부실까 하고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화장실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놓고 짓고 나니까 지하 주차장 안 만들어 놓고 지하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도 차가 안 들어가게 좁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재건축을 하는 건데 어쨌든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을 하지 않으면 공급이 스톱되는 이 현상을 그리고 공급이 스톱되면 그 어디에서도 월세집이든 전세집이든 공급을 안 해줄 수밖에 없는 물론 이미 지어놓은 걸로 한 1, 20년은 버티겠으나 그걸로 얼마나 오래 버팁니까? 결국은 더 지어야 되는데 누가 더 짓겠어요? 그러면 살 곳이 없는데 소득의 20%만 월세를 쓰지 난 길에서 잘 거야가 된다. 네. 아니요, 큰 컨셉에서 보면요. 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만큼 연간 꾸준히 우상향해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간단히 질문. 잠재 성장률 마이너스로 가면은요? 주택 가격 그러면 올라요? 그러니까 50, 60년을 우리나라 주택 가격을 잠재 성장률 따라갔는데 네. 잠재 성장률 마이너스를 가는데도 주택 가격이 올라가나요? 뭐냐면 답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20년 후부터 그 성장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20년 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자산은 전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지금부터 든다면은 예. 그럼 자녀들한테 집 사주겠습니까? 물론 사줄 수도 있죠. 20년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주택 가격은 거의 50년 이상, 거의 100년 가까운 임차료 현금으로 할인한 가격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임차를 살라고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임차를 살아라.
왜냐하면은 임차료가 올라가는 리스크가 있긴 있는데 예. 주택 가격이 하락할 리스크는 더 크니까 더 규모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잠깐이라도 임차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거고 예. 이런 생각을 광범위하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2008년, 2012년 했던 것처럼.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가 가파르게 심하긴 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까? 혹시 예를 들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 아니요. OECD에서 평균 출산율은 1.6명이고요. 우리처럼 OECD에서 1명 이하인 건 한국밖에 없고요. 한 명에서도 0.7명 이하는 한국밖에 없고요. 물론 그게 가장 심하다는 네. 얘기는 들었는데 인구가 2.2명 이하면 인구는 감소하잖아요. 감사하는데 1.6명을 유지하고 적당히 이민도 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 말은 인구가 감소해도 그동안에는 가구가 늘었었고요. 네. 예, 인구 감소하는 국가에서도 도시화를 통해 가지고 가구를 늘렸었고 예. 주거의 소비 단위는 가구기 때문에 가구는 늘어나서 늘어난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어느 그 인구 감소로 인한 그 Q는 좀 떨어졌지만 생산성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가 가지고 소득이 크게 올라서 그런 부분을 전부 해칭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이유는 그 얘기하셨던 대로 두 명을 깨버리니까 인구 감소하는데 그러면 40년 후에 주택 가격 혹시 크게 뭐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금융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모기지가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보험사부터 시작해서 경제학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자산 가격 전망 모형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1.3명 깨서 한참 지났고 지금 0.7 깼는데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언더스탠딩 하잖아요 지금. 아니, 저는 경제학 박사 아니니까. 에이.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거의 무조건 빠질 것 같은데. 그래. 저거- 왜냐면 완전 드랍하잖아요. 딴 나라는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우린 완전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은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12월 7일 기준으로 되게 세련되게 잠재 성장률 마이너스라고. 잠재 성장률 마이너스인 국가에서 잠재 성장률 마이너스인 국가는 한국이 처음인가요? 혹시 선진국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선례를 좀 관찰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까? 저는 이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잠재 마이너스는 우리가 처음일 거라고 저는 거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여쭤보냐면 네. 최상욱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2010년 잠재 플러스인 기간에는 올라간다니까요. 2010년 네네. 이때도 경제도 안 좋고 뭐 그때도 출산율 드라마틱하게 네.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네. 금리 그냥 낮춰버리니까 2000년도 뭐 2019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때 막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할 만큼 잠재 성장률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진짜 안 좋을 거라는 건데 저는 제 걱정도 유사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안 좋다는 건 인정. 안 좋으면 그럼 집을 안 사고 안 지을 거 안 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렇게 내려가는 집을 왜 삽니까? 저라도 팔고 안 사죠. 네. 그러면 그 해부터는 요즘의 공급이 완전히 끊기듯이 당연히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을 어느 정도 동안 안 지어도 그래도 남아있는 집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냐 생각해 보면 나는 그 집의 여유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1년에 지어지는 집의 수는 너무 미미해요. 이미 주택이 2,300만 채가 넘는데 네. 올해 분양이 22만 호인데 1% 지어졌잖아요. 예. 분양이 22만 호에서 30만 호 돼봐야 8만 호 늘어나는 거고 1에서 1.4% 되는 거예요. 완전 미미한 퍼센티지예요. 그래서 걱정된다는 게 네. 2,500만 호의 주택이 있으면 네. 그 주택이 100년을 가도 네. 1년에 25만 호씩이 멸실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공시죠. 그래서 일본 보시면 대표적으로 공실률이 13% 넘어가지 않습니까? 공실이 아니라 멸실이 된다고요. 2,500만 채의 집이 있더라도 1년에 25만 채는 멸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명이 100년이라도 100분의 1씩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집은 수명이 100년도 아니라서 50년이라고 치면
50만 호씩은 저절로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아니요. 그건 재건축을 네. 하지 않는 이상 안 없어지죠. 그런데 그러니까 주택이 없어진다는 개념은 알죠. 재건축을 해야지 멸실이 되고요.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노후주택으로 계속 공실 그런데 상태로 알아요. 근데 남아가잖아요. 노후주택이 시골 가도 있죠. 안 없어. 네. 심지어 철거비도 안 나오니까 그대로 제 말은 둬요. 재건축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네. 사람이 안 살고 못 살고 그건 집으로 안 치고 그러니까 집을 또 짓자고 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는 있겠죠. 제 말은 네, 그런 예. 수요는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없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정 부분에 뭐 잠깐 어떤 소득이 늘어난 부분에 의한 어떤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라든가 아니면은 주거 품질이 일정을 하회한 최저 주거 품질 주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주택을 짓거나 이런 시장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근데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자산 시장을 설명할 때 가장 심플한 논리가 뭐냐면은 자산 가격은 실질 GDP 따라간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실질 GDP 마이너스 된다는 거는 실질 GDP 마이너스면 자산 가격이 마이너스 간다는 거를 근데 한 번도 강력하게 예측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 네. 그래서 실질 GDP가 마이너스로 간 사례가 있으면 어떤지 구경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데 없을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처음이면 그동안에는 자산 가격이라는 게 실질 GDP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실질 GDP가 마이너스가 갔으면 자산 가격도 마이너스가 가야 된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마이너스가 돼. 그럼 집값도 마이너스가 돼. 그럼 집을 안 지어. 그러면 집은 멸실은 되는데 안 지어. 근데 사람들이 집은 반드시 필요해.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서 살지? 라고 하면 기존 집에서 자꾸 살다 보면 계속 기존 집값의 월세는 경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월급을 500만 원 받으면 5, 4, 20, 200만 원 이상은 월세로 안 쓰지만 그때쯤 되면 300만 원, 400만 원을 월세로 써야지.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집도 다 마찬가지지만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이 안 되고 그러나 멸실은 계속되면서 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은 리바운드하고 오르는 게 현재까지의 룰이었는데 그런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미래가 되면 그 룰이 왜 깨질까? 깨지면 왜 깨질까? 아니 저는 이런 게 되게 그런- 궤변이라 생각을 하는 부분이 예.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실질 마이너스라는 거는 소득도 마이너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실질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그 시점에 우리의 인구 가구가 너무 위축됐기 때문이고 현재의 2,300만 채 넘는 주택의 상당수가 공실이라는 얘기인데 예. 그 상당수가 공실일 정도로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일부 소수의 그 좋은 주거를 찾기 위한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하한가를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2,600에서 2,000 내려가도 오르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그런 미시적인 얘기고 예.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거시적인 룰을 벗어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 거시적인 안에서의 약간 일어나는 미시적인 거지 그런 게 실질 마이너스일 때 자산 가격을 플러스로 돌려 세울 만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공급도 많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주택이 남아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고 집은 지어놨는데 네. 그러니까 2025년이니까 2025년에 지어놨는데 그 집은 그대로 있는데 네. 2040년이 되면 인구는 주니 네. 그럼 집이 남네.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렇죠. 제가 걱정은 2025년부터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기 시작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2025년부터 공급도 수도빌 것이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이 갑자기 무너지지는 않으나 연간 5%씩은 멸실이 되는 이거는 지구 중력의 법칙처럼 똑같이 작용한다면 집값이 떨어지면 누가 집을 짓겠어요? 아무도 집을 안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집을 안 짓는데 인구 줄어드는 것보다 멸실되는 속도가 과연 그럼 천천히 될 것이냐 하면 글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잘 곳이 없으면 낡은 집도 안 부시고 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좋은 집에서 거주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일 텐데,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안 가본 미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는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와 희망 때문에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소득의 20%만 월세로 지불을 해도 내가 거주할 월세가 생겼던 거가 아닐까 혹시.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이런 그 공포스러운 거시경제 지표나 인구 지표로 하락이 시작되면 공급이 멈출 텐데 그에 따른 집값이나 월세 반등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는 임차료는 올라갈 어떻습니까?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08년, 13년 사이에서도 그 매매 선호가 위축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임차를 선택했고 임차 선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임차료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료는 굉장히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오늘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게 큰 폭으로 실질 마이너스가 갈 정도로 인구 가구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장기간의 수명을 갖고 있는 자산의 현금을 완전히 괴멸시킬 알겠습니다. 수 있는 요소인데 이런 논의가 없다는 거. 근데 무슨 한국은 말씀인지 또 빠른 알겠어요. 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엄청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되고 나면은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의 생각은 금방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할 수 없으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제가 지금 보니까 네. 한 지난 10년간 일본이 굉장히 뭐 침체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낮은 금리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집값은 계속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우리도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어떤 속도가 더 빠르냐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네. 굉장히 완화적인 금융 환경. 우리도 일본처럼 우리도 제로 금리를 계속해.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대응했을 때 금융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도 집값이 떨어지시는 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평균적으로는 주택을 사면은 감가를 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를 좀 전제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근데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상승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맞아요. 전제하고 생각하는 예, 거고요. 예.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비슷하면서 다른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85년부터 어마어마한 그 자산 가치 상승이 있었고 예. 그때 제로 금리가 만들어냈고 91년 돼서야 주택 시장이랑 부동산 시장이 터졌는데 91년 기준으로 보자면은 미국보다도 거의 2배 이상 비쌌으니까 그게 30년에 걸쳐서 기간 조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야 그 30년의 그 성장을 다 먹은 다음에 회복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은 코로나 때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일본 같은 버블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PIR 기준으로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올라올 수 없는 건데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일본은 여전히 그 도쿄도 인구는 플러스 그다음에 그 출산율도 1.3명을 넘어서고 지방 분권 잘 돼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앞으로 10년, 15년 후를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가구는 되게 똑똑하거든요. 대한민국 가구가 그럼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을 점점 반영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옛날처럼 나 돈 생기면 집 사야지? 집에 올라갈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그럴 가능성 꽤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최상욱 프로님하고 저하고 다른 의견을 낸 이유가 네.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 카메라 보고 저는 살짝 또 동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언제 사야 돼요가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야. 최상욱 대표님은 나 영원히 안 사야 되는 저는 이런 나올 수도 상태라면 평생 사고 집 싶은 한번 못 마음이 사고 식어버렸어요. 끝나는 제가 진짜 네.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예. 이런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네.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진짜 노른자 땅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마음에 드는 거 아니 사고 싶으면 사야죠. 아니 뭐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시고 싶으면 사셔야 되겠죠. 미치겠다, 진짜. 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와. 엄청난 이 저출산을 그냥 우리는 쩔쩔매다가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저는 다른 나라처럼 이민을 네.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민을 받으면 그분들은 어디서 살죠? 어디선가는 살아야죠. 일본에서 출퇴근할까요? 결국은 그 사람들도 일자리 가지러 왔으면 대도시 근처에 주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민 때문에 뭐 어찌어찌 인구가 버텨왔다면 유지가 되니까. 다른 나라들 집값도 이민자들이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그 상급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해외 이민을 제일 많이 인구 비례로 제일 많이 가는 나라인데요,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탈출도 많이 하죠. 네. 우리나라 부자들이. 그래서 내가 상속세 빨리 고쳐야 된다고 100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하여튼 우울해지긴 우울해졌어. 약간 느낌이 바뀌었어요? 또 조금이라도 기회가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었으면 예. 오늘의 방송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안 사도 네. 될 수 있답니다. 생각해 야, 봅시다. 아예 안 사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의 충격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최상욱 대표님처럼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매우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그건 동의합니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맞고 그게 만약에 그런 시대가 되면 지금보다 임대차 보호가 훨씬 강화돼야 돼요. 왜? 훨씬 더. 네. 왜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다 렌트로 사는 시대가 됐다. 생각해 보시죠. 집이라는 건 다 렌트로 사는 시대야. 근데 그 렌트를 해주는 주체가 다주택자잖아요. 그런데 아니 기업형으로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맞아요. 공공이랑 기업형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기업들은 바보입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걸 사서 지으면서 월세를 조금 받아요? 렌트비로 하는 거죠. 렌트비로 그 감가상각을 하면 하여튼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많이 나와야 유지되잖아요. 예스. 그럼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많이 나오면 근데 유지가 되면 쫓겨다녀 보였습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이해는 그거 진짜 되는데, 짜증납니다. 아니, 그게. 이해는 그 쫓겨 한두 번만 이사해 보십시오. 쫓겨나서. 이해는 돼요. 아니 나도 세입자였지. 내가 집 산 지 몇 년 되기나 했어요. 오르는 건 고사하고 쫓겨나니까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충격적인 실질 성장률 마이너스 시대가 오는데 네. 이거 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자는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 어디서 듣습니까? 네. 최상욱의 채부심. 채부심 채널에 가면 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정신교육. 네, 알겠습니다. 최상욱 채부심이 50만을 넘으면 이제 앞으로 안 나오신다니까. 네. 49만까지만 네. 아무튼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많은 한 나오시긴 걸로 합시다. 저희도 조금씩 그래. 늘어나니까. 아, 40만 넘으면 안 나온다 하지 말고. 둘 끝나고- 중에 끝나고 얘기하시죠. 크로스 되면 우리가 나간다. 둘 중에 많은 쪽으로 나오기. 네, 끝나면 얘기하시죠. 네, 최고심의 최상욱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